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내 안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할 데미안의 두 번째 장 카인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죄의 개념을 정면으로 뒤흔듭니다. 카인이라는 이름에 새겨진 낙인, 그리고 그 낙인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화에서 어린 싱클레어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볼까요? 카인.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다.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는 그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새로 들어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어느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로 옷소매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한 학년 위였으며 나이도 몇 살 더 들었지만 곧 모든 학생들처럼 나도 그를 주목했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것 같았고 그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어른처럼, 아니 그냥 어른이라기보다는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하게 우리 유치한 소년들 사이를 오갔다. 인기 있지는 않았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질에는 더더욱 끼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에게 맞서는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간혹 그러듯 무슨 이유에선가 매우 넓은 우리 교실에 한 반이 더 들어와 앉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네 반이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학생들은 작문을 해야 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역사를 배우는 동안 나는 독특하게 나를 매료시키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건너다 보았다. 그 총명하고 환하고 엄청나게 단호한 얼굴이 작문 과제 위로 주의 깊고도 명민하게 숙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전혀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들에 전념하는 연구자 같았다. 사실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았다. 반대로 왠지 거부감이 들었다. 그는 나보다 우월하고 침착했다. 그의 본질은 너무나도 도전적일 만큼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어른의 표정을 띄었는데 약간 슬픈 냉소를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줄곧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호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한 번은 그가 내 쪽으로 눈길을 주었는데 나는 놀라서 얼른 눈길을 돌렸다. 지금 와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점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으며 전적으로 특별하고 개인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그 때문에 눈에 띄었다고. 동시에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 마치 농부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갖은 애를 다 쓰는 변장한 왕자 같은 몸가짐이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왔다. 다른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자 나를 따라잡더니 인사를 했다. 이 인사도 그가 학생다운 말투를 따라 했는데도 무척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잠깐 같이 갈까?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아첨이라도 받은 듯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구나.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은 내가 벌써 아는 걸.
현관문 위에 붙여놓은 기묘한 것이 곧바로 내 관심을 끌더라고.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나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놀라울 뿐이었다. 아마도 대문 위 아치형의 돌림띠를 마무리하는 맨 꼭대기에 박힌 돌로 된 일종의 문장을 말한 것 같았는데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평평해지고 페인트로 자주 덧칠된 것으로 우리나 우리 가문과는 내가 아는 한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수줍게 말했다. 그건 새나 뭐 그 비슷한 거야. 분명 아주 오래됐어. 건물이 예전에 한때 수도원의 일부였대. 그럴 수도 있겠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재미있단다. 그건 암컷 매일 거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갑자기 데미안이 웃었다. 마치 뭔가 재미있는 것이 떠오르기라도 한 듯. 그래, 내가 너희 반에 있었지. 그가 활기 있게 이야기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였어. 그렇지? 그 이야기 마음에 들었니?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것들 중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든다고 나는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나한테는 그럴듯하게 꾸며댈 필요 없단다, 얘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로 특이해.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특이해.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신과 죄악에 대한 다들 아는 이야기 따위만 하셨어.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말을 끊고 미소를 띠더니 물었다. 그런데 너 이런 거에 관심 있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계속했다.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분명히 진실이고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들 모두를 선생님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대체로 훨씬 나은 뜻을 갖게 되지. 예를 들면 카인이나 그의 이마에 찍힌 표적에 우리가 설명 들은 대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 너도 그런 것 같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럭 겁이나 굴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의 비겁함에 대해 일부러 훈장을 주어 표창했는데 그 훈장이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니 그거 정말 이상하잖니? 물론이야. 내가 흥미로워하며 말했다. 그 일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라는 거지? 그가 내 어깨를 쳤다.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맨 처음에 존재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 그건 표적이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가 그들을 압도했던 거야.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어쩌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은 편지에 찍히는 소인처럼 정말로 이마에 찍힌 표적은 아니었을 거야.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드물어. 오히려 그건 뭔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무엇이었을 거야.
그것은 오히려 시선에 담긴 비범한 정신과 담력이었을 거야. 그 남자에게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겁냈어. 그는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한테 편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원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어. 그들은 표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을 그것의 원래 모습인 우월함에 대한 표창으로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사람들은 말했지. 이 표적을 가진 녀석들은 무시무시하다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늘 몹시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거든. 겁없고 무시무시한 족속 하나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 족속에게 별명과 우화를 덧붙여 놓은 거야. 복수하기 위해 견뎌낸 무서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별로 해롭지 않게 억제해두기 위해. 이해되니? 응. 그러니까 카인은 그럼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그렇게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들은 늘 사실이야. 그러나 언제나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언제나 사실대로 설명되지도 않지. 간단히 말해서 내 생각에 카인은 늠름한 젊은이였는데 그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이야기를 매달아 놓은 거야.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소문이었어. 사람들이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무엇이었지. 그러나 카인과 그 자손들이 정말로 일종의 표적을 지녔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야. 나는 몹시 놀랐다. 그렇다면 동생을 쳐 죽인 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충격을 받고 물었다. 아니, 죽인 건 분명 사실이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하나를 쳐 죽였어. 그것이 정말 자기 형제였는지야 의심할 여지가 있지. 정말 형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이 형제잖아. 그러니까 어떤 강한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을 때려 죽인 거야. 어쩌면 그건 영웅적 행위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어쨌든 다른 약한 사람들이 이제 잔뜩 겁이 난 거야. 그들은 몹시 탄식했지. 그런데 왜 너희도 그 사람을 그냥 쳐 죽이지 않는 거지? 라고 누가 물으면 그들은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그에게 그려주신 겁니다. 라고 말했지. 그 사기는 대략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게 틀림없어. 자, 내가 널 오래 붙들고 있구나. 그럼 안녕. 그는 나를 내버려 두고 알트 가세로 접어들었고 혼자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내게는 그가 한 모든 말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고. 카인의 표적이 표창이라고.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신성모독이고 극악무도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디 가버리신 거야?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가?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던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하여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렸으며 나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다고 추측했다. 실로 빌어먹게 영리한 녀석이었다. 말은 잘도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다. 어쨌든 나는 아직 한 번도 그 어떤 성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한 번도 저녁 내내 몇 시간 동안 프란츠 크로머를 그렇게 완전히 잊어버린 적은 없었다. 집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통독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남모르는 특별한 풀이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도 스스로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데미안이 세련된 태도로 그 이야기를 했을 따름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자명한 일이나 되듯 그렇게 쉽고 멋지게, 게다가 그런 눈으로 말하다니. 물론 나 자신도 아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심지어 몹시 혼란스러웠다. 나는 얼마 전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나 자신이 일종의 아벨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토록 깊이 다른 것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런 것에 그렇게 찬성할 수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 그때 마음속에서 한 가지 기억이 번쩍 떠올라 한순간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비참한 이 상황이 시작된 그 고약한 저녁,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 그리고 지혜를 문득 꿰뚫어 본 듯 경멸했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었고 그의 표적을 단 나는 이 표적은 치욕이 아니라고, 이건 표창이라고 함부로 상상했다. 악의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내가 당시 이렇게 명확한 사고의 형태로 그 일을 체험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만 느낌들이 한번 타오른 것일 뿐이었다. 아픔을 주지만 그래도 나를 자랑으로 채운 기이한 움직임들에 의해 온갖 느낌들이 한꺼번에 타오른 것일 뿐이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데미안은 겁없는 사람들과 비겁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이상하게 이야기했던가. 그는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적을 얼마나 기이하게 해석했던가. 그때 그의 눈, 그 독특한 어른의 눈은 얼마나 놀랍게 빛을 뿜었던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렴풋하게 나의 뇌리를 꿰뚫고 갔다. 그 자신이,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 아닐까? 그 자신이 그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왜 그는 카인을 옹호했을까? 왜 그의 눈에는 그런 힘이 있었을까? 왜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사실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비웃음을 띠고 말했던가? 나는 이런 생각을 끝없이 했다.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졌고 그 우물은 나의 젊은 영혼이었다. 그리고 몹시 긴 시간 동안 카인, 쳐죽임, 표적은 바로 인식, 회의, 비판에 이르려는 내 시도들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생들의 흥미도 끄는 듯했다. 적어도 새로운 애에 대한 소문들이 돌았다. 내가 다 알기만 했더라면 어느 소문이든 데미안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밝혀주었으리라. 어느 소문이든 해석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안 것은
처음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매우 부자라고 소문났다는 것뿐이다. 그녀는 교회에 가지 않고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들도 했다. 어떤 사람은 데미안 모자가 유대인인 걸 안다고 주장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은밀한 회교도일 수도 있었다. 막스 데미안의 신체적 힘에 대해서도 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그에게 싸움을 걸고는 그가 거절하자 비겁자라고 욕하는 그 반의 가장 힘센 학생에게 그가 무섭게 굴욕을 주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 말에 의하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덜미를 잡아 꽉 눌렀을 뿐인데 그 애가 창백해졌고 나중에는 슬금슬금 달아났는데 여러 날 팔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느 저녁에는 심지어 그가 죽었다는 말까지 돌았다. 별별 이야기가 한동안 주장되고 믿어졌다. 모두 자극적이고 놀라운 소문들이었다. 그 다음 한동안은 잠잠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문들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데미안이 여자애와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 라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 프란츠 크로머와의 일은 불가피한 길을 계속 갔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나지 못했다. 그 애가 드문드문 며칠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해도 나는 그에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내 꿈속에서 그 애는 내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다. 나의 환상은 그가 현실에서 나에게 저지르지 않은 것조차 꿈속에서 자행하게 했다. 꿈속에서 나는 전적으로 그의 노예였다. 나는 이 꿈들 속에서 현실에서보다 더 많이 살았다. 나는 본래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던 것이다. 이 그림자 때문에 나는 힘과 활기를 잃었다. 다른 꿈도 꾸었지만 크로머가 나를 학대하는 꿈,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리고 더 고약한 것은 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나를 유혹하는 꿈이었다. 유혹했다기보다는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그냥 마구잡이로 행사했다. 이 꿈들 중 가장 무서운 꿈, 내가 반은 미쳐서 깨어나는 꿈은 아버지를 습격해 살해하는 꿈이었다. 크로머가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고 우리는 어느 가로수 길의 나무들 뒤에 서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다. 누구를 노리는지 나는 몰랐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고 크로머가 내 팔을 누르면서 내가 찔러 죽여야 하는 것이 저자라고 말했는데 바로 아버지였다. 그러다 잠이 깨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 그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미안 생각은 별로 더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다시 가까이 온 것은 이상하게도 또 어느 꿈속에서였다. 나는 또다시 학대와 폭력을 견뎌내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내 몸을 타고 앉은 사람이 이번에는 크로머 대신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새로웠고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크로머 때문에 고통과 저항 가운데서 겪은 모든 것, 그것을 나는 데미안 때문에는 기꺼이 그리고 기쁨과 무서움을 똑같이 느끼며 겪었다. 이 꿈을 나는 2차례 꾸었고 그 다음에는 데미안의 자리에 다시 크로머가 돌아왔다. 이 꿈들에서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현실에서 체험한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어쨌든 크로머와 나의 나쁜 관계는 나름대로 진행되었고 내가 작은 도둑질들을 해서 그에게 빚진 돈을 마침내 다 갚았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리 없었다.
그 애는 내가 저지른 도둑질들에 대해 알았다. 늘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그 애의 소나기에 들어 있었다. 그 애는 아버지에게 다 말하겠다고 빈번히 위협했다. 그리고 그럴 때 나의 두려움은 내가 그 일을 처음부터 스스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깊은 후회 못지않게 컸다. 반면 아무리 비참했어도 나는 다 뉘우치지는 않았다. 적어도 늘 다 뉘우치지는 않았고 이따금씩은 모든 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느낌도 들었다. 내 위에 어떤 숙명이 드리워 있고 그것을 깨뜨리려는 시도는 소용없는 일 같았다. 부모님도 이런 상황으로 적지 않게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이상한 귀신이 들려 그토록 친밀했던 우리 공동체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 공동체를 향해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것 같은 격렬한 향수가 자주 엄습했다. 특히 어머니는 나를 악동이라기보다는 환자처럼 취급했다. 그러나 상황이 진짜 어땠는지는 두 누이의 태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매우 아끼면서도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만든 그들의 태도에 내가 일종의 신들린 사람이라는 것, 자신의 상태 때문에 비난당하기보다는 탄식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 속에 바로 악이 둥지를 틀고 앉은 사람이라는 것이 똑똑히 드러났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여느 때와는 다르게 기도하는 것을 느꼈고 이런 기도가 부질없음도 느꼈다. 안도의 동경, 제대로 된 고해의 욕구를 나는 자주 타는 듯 느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바로 말하고 설명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먼저 느꼈다. 나는 알았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몹시 아껴주며 실로 유감스러워 하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데 사람들은 일종의 궤도 이탈로나 보리라는 것을. 아직 11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사람들도 덜어 있을 줄 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인간을 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자신의 감정들의 한 부분을 생각 속에서 수정하는 법을 익힌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이런 생각을 잘못 측정하고 이런 체험들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당시처럼 깊게 체험하고 괴로워했던 때도 드물다.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나의 박해자로부터 성앞 광장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광장에 서서 기다리며 흠뻑 젖은 검은 나무들에서 떨어지는 축축한 마론 위에 이파리를 두 발로 헤집고 있었다. 돈은 못 가져갔고 크로머에게 뭐라도 줘야겠기에 케이크 두 조각을 가져가 들고 있는 참이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어딘가 한 구석에 서서 오래도록 그 애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진 터였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는 것은 하는 수 없이 접어두고 받아들이게 마련이듯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크로머가 왔다. 그날 그 애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 애는 내 가슴팍을 주먹으로 가볍게 몇 대 치고는 웃었고 케이크를 받고 심지어 축축한 담배를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권하기까지 했다. 유별나게 친절했다. 그래. 그가 떠나면서 말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해두는 말인데 말이야. 다음번에는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쪽으로 말이야. 누나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대답도 못했다.
그냥 어리둥절해하며 그 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못 알아듣겠어? 내 누나를 데려오라고. 알아들었어, 크로머. 하지만 그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누나도 결코 나하고 오지 않을 거고. 나는 그건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다만 농간이고 구실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주 그런 식이었다.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나를 놀라게 하고 나에게 굴욕을 주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자기와 협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이나 다른 선물로 몸값을 주고 빠져나가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거부했는데도 그 애는 화난 기색도 거의 없었다. 글쎄, 그 애가 얼버무렸다. 내가 잘 생각해 보겠지. 너네 누나와 알고 지냈으면 한단 말이야. 한 번쯤 알고 지내는 거야 되겠지. 그냥 누나와 같이 산책하러 가. 그럼 내가 낄 테니까. 내일 휘파람을 불지, 오후에. 그때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애가 떠나고 나서 갑자기 그 애가 원하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나는 아직 완전히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소년들과 소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그 어떤 비밀에 찬 금지된 상스러운 일들을 함께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분명해졌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이 즉시 확고해졌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크로머가 내게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절망적으로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나는 텅 빈 광장을 건너갔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상태였다. 그때 상쾌하고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놀라서 빨리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더니 뒤에서 한 손이 나를 부드럽게 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잡힌 척했다. 형이었구나. 내가 불안정하게 말했다. 깜짝 놀랐어.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때보다 더 어른스럽고 압도적이며 꿰뚫어보는 사람의 시선인 적은 없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낸 터였다. 그거 유감인데. 그가 특유의 공손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봐. 누가 놀라게 한다고 그렇게 놀라서는 안 돼.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알아도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 그 사람은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야. 궁금해지지. 그 사람은 생각하게 돼. 내가 이상하게도 잘 놀란다고. 그러고는 계속 생각하지. 사람이 저러는 건 바로 겁이 날 때라고. 겁쟁이들은 언제나 불안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야. 아, 물론 영웅도 아니지. 지금 넌 뭔가 겁나는 일이 있어. 겁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결코 안 돼. 날 무서워하진 않지? 아니면 무섭니까? 오, 아니야. 전혀 무섭지 않아. 그럴 테지. 하지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몰라 날 내버려둬. 나한테서 뭘 바라는 거야? 그는 나와 나란히 걸었고 나는 도망칠 생각에 더 빨리 걸었다.
곁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번 가정해봐.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내가 널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야. 아무튼 나한테는 겁낼 필요가 없다고. 너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꽤 쓸모 있는 걸 배울 수도 있어. 한번 주의에 들어봐. 나는 이따금씩 독심술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써보곤 해. 무슨 나쁜 마법이 있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 아주 이상해 보이지. 그걸로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할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제 내 마음속 모습이 어떤지를 밝혀보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 나는 이미 시작했어. 내가 널 놀라게 했지. 넌 그러니까 잘 놀라는 거야. 즉, 넌 두려운 일이나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준 데서 비롯해.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했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 그럴 때 그가 너를 지배할 힘을 가지는 거야. 알아들었니?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얼굴은 언제나 그렇듯 진지하고 영리했다. 그러면서도 너그러웠지만 온갖 정다움이 깃들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엄격했다. 정이나 뭔가 그 비슷한 것이 있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 그는 마술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니?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한테 말하는데 말이야. 이건 우스꽝스러워 보여. 독심술 말이야. 그러나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예를 들면 언젠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게 꽤 정확하게 말해줄 수도 있어. 딴 이야기지만 말이야. 내가 한 번쯤 내 꿈을 꾸었으리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건 관두자. 넌 명석한 소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멍청하지. 나는 때때로 내가 신뢰하는 명석한 소년과는 어디서든 즐겨 이야기해. 괜찮겠지? 그럼 괜찮고 말고. 다만 난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 우리 한번 즐거운 실험을 계속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거야. S라는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무서워한다. 필시 그 애와 이 상대방 사이에는 몹시 불편한 비밀이 하나 있다. 대강 맞지?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에, 그의 영향력에 굴복했다. 그 목소리는 나 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아는 목소리 아니었을까? 나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더 명확하게 아는 목소리 아니었을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그럼 맞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 아까 저기서 가버린 애 이름이 뭔지 아니? 나는 흠칫했다. 건드려진 나의 비밀이 고통스럽게 내 속에서 다시 움츠러들었다.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누구? 다른 애는 없었어. 나뿐이었지. 그가 웃었다. 그냥 말해. 그가 웃었다. 그의 이름이 뭐지? 내가 조그맣게 말했다. 저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그가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보. 넌 똑똑한 녀석이로구나. 우린 친구가 되겠다.
그런데 내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머는 말이야, 아니면 이름이 뭐든 간에 나쁜 녀석이야. 그의 얼굴에 자기는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응, 그래. 내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애는 나빠, 사탄이야. 하지만 그 애가 아무것도 알아선 안 돼. 맙소사, 제발 그 애가 알아선 안 돼. 그 애를 알아. 그 애가 형을 알아. 조용히 좀 해. 그 애는 갔어. 그리고 날 몰라. 아직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 애에 대해 알고 싶은 걸. 그 애가 공립학교에 다니니? 응. 몇 학년인데? 5학년. 하지만 그 애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제발, 제발 그 애한테 아무 말 하지 말아줘. 걱정 마. 너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아마도 넌 그 크로머에 대해 조금 더 들려줄 마음이 없겠지? 그럴 수 없어. 안 돼. 나를 내버려둬.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다. 안 됐다. 우리가 이 실험을 좀 더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지는 않을게. 그 애를 두려워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건 너도 알지, 안 그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건 떨쳐버려야만 해. 넌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해. 제대로 된 사내 녀석이 되려면 말이야. 이해하겠니? 분명 형이 전적으로 오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형은 몰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보았겠지. 너 그 애에게 혹시 돈 빚진 거라도 있니? 그래, 그렇기도 해.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난 말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내가 빚진 돈을 내가 갚아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 얘기 하지 말아줘. 한마디도. 형은 날 불행하게 해. 날 믿어, 싱클레어. 넌 언젠가 너희 사이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줄 거야. 결코 그러지 않을 거야, 결코. 내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다 너 좋을 대로 해. 난 그냥 어쩌면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내게 말하겠지 하고 생각할 뿐이야. 당연히 자발적으로 말이야. 내가 그 크로머처럼 굴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하지만 형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걸. 전혀 모르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나는 결코 크로머처럼 굴지 않을 거야. 그건 믿어줘. 또 넌 나한테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잖니.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점차 안정되었다. 그러나 데미안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점점 수수께끼 같아졌다. 이젠 집에 가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그가 빗속에서 자기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한 가지만은 다시 말해주고 싶어. 우리가 벌써 이만큼 왔으니까 말이야. 넌 그 녀석을 떨쳐야 할 것 같아. 달리 안 된다면 그 애를 때려 죽여.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좋겠어. 내가 널 돕기도 할 거고. 나는 새롭게 겁이 났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 나는 무시무시해져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럼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 지었다. 집에 나가. 우린 벌써 그 일을 하고 있어. 때려 죽이는 편이 가장 간단하겠지만 말이야.
그런 일들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늘 최선이지. 크로머와 어울리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1년쯤 떠나 있었던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머 사이에 미래 같은 무엇, 희망 같은 무엇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섭도록 혼자 여러 주일 동안 내 비밀과 더불어 있었던가를 이제 비로소 알았다. 내가 이따금씩 기피했던 생각도 곧바로 떠올랐다. 부모님 앞에서 고해하면 후련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봐야 나를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나는 고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낯선 사람한테. 그리고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로 풍겨왔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았다. 나의 적과 길고도 무서운 대결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던 만큼 모든 것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완전히 비밀스럽고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더 이상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리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한 주일 동안 나는 감히 그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속으로 망을 보고 있었다. 그 애가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그곳에 서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자유가 믿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프란츠 크로머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까지도 나는 믿지 못했다. 그 애는 바로 맞은편에서 자일러 가세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 움찔했다. 그리고 얼굴을 험하게 찌푸리더니 나를 피해 그냥 획 돌아섰다. 그것은 나로서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내 적이 나를 피해 달아났다. 나의 사탄이 나를 두려워했다. 기쁨과 놀람이 나의 전신을 관통했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안녕, 싱클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 크로머가 이젠 널 가만히 두지, 안 그래? 형이 그런 거야? 하지만 대체 어떻게 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 애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그거 잘 됐구나. 언젠가 다시 나타나기라도 하면 안 그러겠지만 그 애야 뻔뻔한 녀석이니까 말이야. 그냥 그 애한테 데미안을 생각해 보라고만 해.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애랑 싸운 거야? 때려준 거야? 아니, 난 그런 짓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애하고도 그냥 이야기했어. 너하고 이야기했듯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애 자신한테도 이로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주었지. 오, 형이 그 애한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내가 벌써 시험해 봤잖아. 내가 자꾸 캐물으려 했지만 그는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 전에 느꼈던 느낌, 감사와 수줍음, 찬탄과 두려움, 헌신과 내면의 거부가 기이하게 뒤섞인 답답한 느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곧 그를 다시 보겠거니 했다. 그와 그 모든 것에 대해 또 카인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감사는 결코 내가 믿는 미덕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보였다. 그래서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별로 놀랍지 않다.
데미안이 나를 크로머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병들고 상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나는 확신한다. 당시에도 나는 이 구원을 내 짧은 인생의 가장 큰 경험으로 느꼈다. 그러나 구원해준 사람을, 그가 기적을 완수하자 나는 곧 제쳐두었다.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말했듯 내게는 이상하지 않았다. 내게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오로지 내가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나를 데미안과 접속하게 했던 비밀들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카인에 대해, 크로머에 대해, 독심술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는 욕망을 내가 어떻게 억제할 수 있었을까? 거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그랬다. 내가 갑자기 악령이 씌운 그물에서 풀려났음을 나는 보았다. 다시 세계가 밝고 기쁘게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발작과 목을 죄는 심장의 격한 고동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의 주문은 풀렸다. 나는 더 이상 괴롭힘당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평소와 같은 학생이었다. 내 본성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균형과 안정에 이르려 했다. 그렇게 본성은 무엇보다 그 많은 추하고 위협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내 죄와 불안의 긴 역사 전체가 겉으로는 그 어떤 흉터도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놀랍도록 빨리 내 기억에서 미끄러져 갔다. 나의 조력자이자 구원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빨리 잊어버리려 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하겠다. 손상당한 영혼의 모든 충동과 힘을 쏟아 나는 내게 내렸던 저주의 고해로부터 크로머에 대한 무서운 예속에서 도망쳐 돌아왔던 것이다. 내가 일찍이 행복하고 만족했던 곳으로, 다시 열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정결함의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호의로. 데미안과의 짧은 대화를 나눈 날, 내가 다시 얻은 자유를 완전히 확신하고 이제는 재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날로 나는 벌써 그토록 자주 그리워하며 소망한 것을 실행했다. 고해한 것이다. 어머니에게 가서 자물쇠가 망가지고 돈 대신 장난감 돈으로 채워진 저금통을 보여드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죄 때문에 사악한 자에게 묶여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금통을 보고 변한 나의 시선을 보고 변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회복되었으며 내가 어머니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벅찬 감정으로 내가 다시 받아들여진 것을 축하하는 축제를, 탕하의 귀양 의식을 벌였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갔고 이야기가 되풀이되었으며 질문과 놀람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부모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긴 마음의 짓눌림을 떨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근사했다. 모든 것이 이야기 속 같았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롭게 풀렸다. 이제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 안정 속으로 도피에 들어갔다. 평화를 되찾고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생각은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모범 소년이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누이들과 놀고 기도 시간에는 구원받은 개종자의 심정으로 좋아하는 옛 노래들을 함께 불렀다. 그런 일은 충심에서 우러났으며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로써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데미안을 잊은 이유를 진정 그것으로 해명할 수 있다. 나는 그에게 고해를 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그 고해가 집에서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보다 유익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모든 뿌리를 뻗어 예전의 낙원 같은 세계에 매달렸다. 집으로 돌아와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계에 맞지 않았다. 그도 크로머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유혹자였다. 이제는 영원토록 조금도 더 알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세계, 악하고 나쁜 세계와 나를 묶어주는 유혹자였다. 지금 바로 나 자신이 다시 한 명의 아벨이 된 지금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도울 수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그랬다. 그러나 내면적 관계는 이랬다. 나는 크로머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나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오솔길들을 똑바로 걸으려고 했는데 그 길들이 내게는 너무 미끄러웠다. 친절한 손 하나가 나를 잡아 구해낸 지금 나는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품속으로 포근히 에워싸인 경건한 유년의 아늑함 속으로 달려왔다. 나는 자신을 자신보다 더 어리게, 더 의존적으로, 더 어린애처럼 만들었다. 나는 크로머에 대한 예속을 새로운 의존으로 대체해야만 했던 것이다. 혼자는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눈먼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의존,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알아버린 밝은 세계의 의존을 택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나는 데미안 편이 되어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러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시에는 내게 그의 수상쩍은 생각에 대한 당연한 불신으로 보였다. 사실 그것은 두려움 말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데미안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했을 테니까. 그는 충동과 경고로, 조롱과 반어로 나를 보다 자립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테니까. 아, 지금은 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반년쯤 뒤 나는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없어 한 번은 산책하는 길에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카인이 아벨보다 더 훌륭하다고 설명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아버지는 몹시 놀라며 그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기독교 이전 시대에도 등장했으며 사이비 종파들에서 전수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스스로를 카인교도라고 불렀다고. 그러나 물론 이 미친 학설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는 악마의 시험이라고. 왜냐하면 카인이 옳고 아벨이 옳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는 신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성서의 신이 올바른 신, 유일신이 아니라 틀린 신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말로 카인 교도들은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도 했다고. 그렇지만 이 이교 짓거리는 오래전에 인류로부터 사라졌다고. 그래서 나의 학교 친구가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아무튼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경고했다. 오늘 함께한 데미안 두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죄의 의미, 세상이 규정한 선과 악의 경계를 다시 묻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진실은 누구의 것인가요? 다음 장에서는 그 다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고전부엉이었습니다.